우와, 저 여자 진짜 예쁘네. 새로운 청소부야. 어이, 아가씨, 이 더러운 곳에서 뭐 하는 거야? 나랑 더 좋은 일 하러 가는 게 어때? 야, 말 걸면 대답은 해야지. 예의가 그게 뭐야? 토니가 윤서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혹시 설거지를 하면서,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또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들으시나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은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게 깨어 있었다. 한윤서는 검은 쓰레기 봉투를 끌며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묵직했다. 마치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진 채 걷는 것 같았다. 윤서의 유니폼은 낡았다. 세탁을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었다. 38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움직임에는 여전히 절도가 있었다. 하지만 그 절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 야근이야? 지나가던 항공사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윤서는 고개를 더 숙였다. 그들의 시선이 등 뒤로 흘러가는 것을 느꼈다. 젊은 여자가 새벽부터 청소를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화제거리였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가 봐. 그래도 다른 일은 없나? 젊은데. 요즘 일자리가 어디 있어. 그나마 저것도 있는 게 다행이지. 그들의 대화가 멀어져 갔다. 윤서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알고 있다면 어떨까?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예 부대 중 하나였던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것을, 북한 침투 작전부터 대테러 임무까지 수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런 과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벌써 전역한 지 7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떠안게 된 빚은 그녀를 이곳까지 끌고 왔다. 사회는 여자 군인 출신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았다. 특히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하면 오히려 경계했다. 라커룸으로 향하는 길, 장옥남의 목소리가 라디오 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트로트 가수의 구성진 목소리가 지하 통로를 메웠다. 옥남은 낡은 수레 옆에 앉아 보온병에서 차를 따르고 있었다. 61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등은 꼿꼿했다. 30년을 이 자리에서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었다. 옥남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잔주름과 기미, 그리고 오른쪽 관자놀이에 희미하게 남은 상처 자국. 그것은 과거의 고통을 말해주는 증거였다. 남편의 주먹에 맞아 생긴 상처였다. 30년 전 그녀는 2살배기 딸을 데리고 이곳으로 도망쳐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윤서야, 이리 와서 차 한잔해. 옥남의 부름에 윤서는 발길을 멈췄다. 보온병 뚜껑에 따라진 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보리차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윤서에게는 어머니의 냄새 같았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차의 냄새. 감사합니다. 윤서가 뚜껑을 받아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고 차분했다. 옥남은 그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보통의 젊은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를. 마치 오랜 경험을 쌓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이 일도 하다 보면 편해져. 옥남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편하지 않았다. 다만 견딜 수 있게 되었을 뿐이었다. 때로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아직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폭력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윤서는 차를 홀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는 미세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 굳은 살들은 청소일로 생긴 것이 아니었다. 더 거친, 더 위험한 일들로 만들어진 흔적들이었다. 권총의 손잡이를 쥐고 밧줄을 타고 적과 맨손으로 싸우며 생긴 흔적들. 반장님, 응?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너보다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 거의 30년 됐지. 옥남의 대답에 윤서는 잠시 말을 잃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그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지. 옥남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근데 뭐 어쩌겠어. 살아야지. 그녀의 말에는 체념이 아닌 오히려 강인함이 묻어났다.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것들에 대한 후회는 없다는 듯한 단호함이었다. 옥남은 윤서를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이 아이는 왜 이곳에 왔을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딸이 있어. 옥남이 갑자기 말했다. 예, 내 딸. 지금은 간호사야. 병원에서 일하고 있지. 윤서는 옥남의 얼굴에 스친 자부심을 놓치지 않았다.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래. 내가 여기서 버틴 이유야. 옥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딸이 대학 갈 때까지, 취직할 때까지 그 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살려고 버텼어. 지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윤서의 말에 옥남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하는 일이 떳떳하잖아. 누구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니까. 윤서는 차를 다 마시고 뚜껑을 돌려주었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한국어 욕설이 섞인 시끄러운 목소리들이었다. 아, 또 시작이네. 옥남이 얼굴을 찡그렸다. 윤서의 표정도 굳어졌다. 그들이 누구인지, 이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시해. 괜히 엮이면 복잡해져. 옥남의 경고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 주먹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박철수가 경비실에서 나와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다. 15년 동안 이 공항을 지켜온 그였지만 요즘 들어 무력감이 깊어져만 갔다. 특히 저 외국인 갱단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후로는 더욱 그랬다. 철수는 예전에 군에서 헌병으로 복무했다. 정의감이 강했고 옳은 일을 하려는 신념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신념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생계의 압박, 그리고 조직 내부의 압력은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철수 씨, 옥남이 그를 불렀다. 아, 옥남 씨. 일찍 오셨네요. 잠이 안 와서요. 나이 들면 새벽잠이 없어진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옥남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요즘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냥 이런저런 일들이요. 철수는 윤서를 힐끔 보았다. 최근 며칠 동안 그녀 주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좋은 쪽은 아니라는 것도. 톤이 일당이 윤서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심하세요. 특히 윤서 씨.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요. 저 사람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서. 철수는 지난 몇 일 동안 톤이 일당의 행동을 관찰해왔다. 그들이 윤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었다. 윤서가 철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철수 씨. 별 말씀을요. 우리끼리라도 서로 챙겨야죠. 철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처지였다. 사회의 밑바닥에서 묵묵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끼리라도 서로를 지켜줘야 했다. 그런데 철수 씨,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사람들, 정확히 뭐라는 거예요? 철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신고는 안 하세요?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증거가 없다고. 철수의 목소리가 힘없어졌다. 그리고 윗선에서는 조용히 하라고만 하더라고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공항 같은 곳에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것이다. 단순한 신고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철수는 다시 순찰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경고뿐이라는 현실이 그를 괴롭혔다. 윤서는 작업을 시작했다.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었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 어떤 일이든 대충 하는 법이 없었다. 그것이 군대에서 배운 습관이었다. 청소를 하면서 윤서는 공항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 어디가 사각지대인지, 어디로 도망칠 수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 이것도 군대에서 배운 습관이었다. 새로운 환경에 가면 먼저 지형을 파악하라는 것.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오전이 되었다. 공항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출근하는 직원들, 해외여행을 떠나는 승객들, 물건을 나르는 작업자들. 모두들 바쁘게 움직였다. 윤서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모두들 각자의 삶이 있구나. 각자의 목적이 있고 각자의 꿈이 있을 것이다. 자신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다시 떳떳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틀 후 윤서는 평소보다 일찍 라커룸에 도착했다. 새벽 3시 30분. 아직 다른 동료들이 오기 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물함을 열려다가 멈춰섰다. 사물함 문에 낙서가 있었다. 검은 매직으로 그려진 음란한 그림과 함께 한글로 된 외설적인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윤서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윤서는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사물함들은 멀쩡했다. 오직 자신의 것만 이런 식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의도적이었다. 또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윤서는 돌아봤다. 박철수가 경비복을 입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박 경비님, 지워드릴까요? 철수가 주머니에서 물티슈를 꺼내며 말했다.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이건 명백한 성희롱이죠. 철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다. 15년간 이 공항에서 일하면서 그는 점점 심해지는 이런 일들을 묵과해야 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신고하시죠. 내가 증인이 되어드릴게요.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윤서의 대답은 냉정했다. 그녀는 물티슈로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다. 검은 매직이 번지면서 더러운 얼룩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기만 하면 돼요. 참기만 하면 뭐가 달라져요? 윤서가 손을 멈추고 철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고여 있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신고하고 항의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근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윤서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쓴맛이 있었다. 전역 후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남성 동료들의 성희롱, 상사의 부당한 대우. 그때도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만 회사를 떠나야 했다.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도 몇 번이나 상부에 보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용히 하라는 지시뿐이었다. 그래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윤서가 천천히 말했다. 견디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견딜 때예요. 철수는 윤서의 말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다.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옥남이 라커룸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윤서의 사물함을 보더니 깊게 한숨을 쉬었다. 또 당했구나. 지울게요. 윤서가 다시 물티슈를 들었지만 옥남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내가 할게. 넌 준비해. 반장님. 됐어. 이런 건 나 같은 늙은이가 하는 거야. 옥남의 손은 윤서의 것보다 더 거칠었다. 설거지와 청소로 갈라진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낙서를 지웠다. 30년 동안 수없이 반복해온 일이었다. 옥남 씨도 이런 일 당해보셨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해봤지. 많이. 옥남의 대답은 담담했다. 젊었을 때는 더 심했어.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나마 덜하지.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참았지. 뭐 어쩌겠어. 옥남이 낙서를 다 지우고 일어섰다. 박경비님도 힘드시죠? 옥남이 철수에게 말했다. 네. 우리끼리 뭐 하겠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는 수밖에. 철수의 주먹이 떨렸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현실과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 사이에서 그는 항상 고민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현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였다. 옥남은 그런 그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할 것 없어. 우리 모두 어쩔 수 없잖아. 윤서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살았을까? 언제부터 참는 것이 당연해졌을까? 거울 속 윤서의 눈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날카로움을 숨기고 살아야 했다. 세상은 그런 눈빛을 가진 여자를 원하지 않았다. 작업을 시작한 지 2시간 후 윤서는 화물터미널 구석에서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었다. 이곳은 공항에서도 가장 외진 곳 중 하나였다. CCTV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람들의 왕래도 적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부추 소리였다. 무겁고 둔탁한. 윤서는 몸을 긴장시켰다. 이 시간에 이곳에 올 사람은 많지 않았다. 야, 한국 여자. 거친 목소리였다. 한국어였지만 발음이 어색했다. 외국인이 하는 한국어였다. 윤서는 돌아보지 않았다. 쓰레기 봉투를 묶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다. 말 안 들려? 더 가까워지는 발소리. 이제 등 뒤에 바짝 다가왔다. 윤서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빅톤이었다. 덩치 큰 백인 남성으로 팔에는 문신이 가득했다. 그의 뒤로 2명의 부하가 더 서 있었다. 모두 험악한 인상이었다. 이름이 뭐야? 토니가 웃으며 물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악의가 가득했다. 마치 먹이를 바라보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토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질문했잖아. 토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윤서요. 윤서. 토니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다. 예쁜 이름이네. 여기서 매일 일해? 네. 좋아. 그럼 자주 보겠네. 토니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윤서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뒤에는 벽이 있었다. 토니는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뭐 하는지 알아? 몰라요. 똑똑한 여자네. 계속 그렇게 해. 토니가 윤서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다. 그 순간 윤서의 몸에 전율이 흘렀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오래된 본능이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707에서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났다. 하지만 윤서는 그 본능을 억눌렀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부하들이 따라가며 중국어로 뭔가를 중얼거렸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윤서는 그 웃음소리를 기억해 두었다. 언젠가 그 웃음을 멈춰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 윤서는 쓰레기 봉투를 끌고 다음 구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윤서는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다. 공항 구내식당 한 구석에서 도시락을 펼쳐놓고 있었다. 집에서 싸온 간단한 도시락이었다. 계란 후라이와 김치, 그리고 밥. 윤서야. 옥남이 다가와 앉았다. 그녀도 비슷한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자.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주변에는 다른 공항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점심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청소원들은 따로 모여 앉았다. 보이지 않는 계급의 벽이 있었다. 윤서야. 네. 오늘 아침 일. 괜찮아? 옥남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윤서는 젓가락을 멈추고 옥남을 바라봤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저런 일이 어디 괜찮아. 옥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반장님도 그런 일 많이 당하셨죠? 당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야. 옥남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너는 달라. 다른 애들과는 달라. 뭐가요? 눈빛이 달라.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야. 윤서는 옥남의 말에 놀랐다. 자신이 숨기려고 노력했던 것을 이 나이 많은 여자가 알아본 것이다. 그냥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아니야. 뭔가 다른 게 있어. 옥남이 윤서를 자세히 바라봤다. 군대 갔다 왔지? 윤서의 몸이 굳어졌다. 어떻게? 걷는 모습이 달라.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걸어. 옥남은 관찰력이 뛰어났다. 30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봐온 경험이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일반 군대요. 윤서는 거짓말을 했다. 아직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다. 일반 군대에서는 그런 걸음걸이 안 나와. 옥남이 단호하게 말했다. 특수부대지? 윤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옥남의 눈이 너무 예리했다. 네. 역시. 옥남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왜 여기 있어? 다른 일 할 수 있잖아.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야 누구한테나 있지. 하지만 내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가족 빚이 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옥남의 목소리에 동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윤서야,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라고. 옥남이 윤서의 말을 가로막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30년 동안. 하지만 참기만 하면 상황이 더 나빠져.
윤서는 옥남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계속 참고만 있어야 할까? 언젠가는 한계가 올 텐데. 그날 저녁 최유진은 관리사무소에서 늦은 야근을 하고 있었다. 서류 더미 속에서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청소업체와의 계약서였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부분들이었다. 유진은 공항에서 일한 지 5년째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 업무만 담당했다. 하지만 점차 더 복잡한 일들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합법적이지 않은 것들이었다. 또 늦었네. 유진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다.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가족들은 이미 잠들었을 시간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 대리죠? 낯익은 목소리였다. 토니의 통역을 담당하던 한국인이었다. 김이라는 성을 가진 40대 남자였다. 네.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아침에 봐야 할 것이 있어요. 7시에 화물창고로 나와주세요. 아침 7시요? 너무 이른데.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김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그리고 최 대리, 요즘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벌써 6개월째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 정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유진은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한 달 전부터 몰래 구입해둔 것이었다.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다. 내일은 용기를 내보자.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USB였다. 지난 몇 달 동안 몰래 복사해둔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토니 일당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 언젠가는 이것들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진은 USB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녹음기도 함께. 내일은 결정적인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토니 일당은 매일 윤서가 있는 구역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면서 시선을 보내는 정도였지만 점차 노골적으로 변했다. 사물함 낙서는 이제 매일 반복되었다. 지워도 다시 나타났다. 그림은 점점 더 음란해졌고 문구는 점점 더 위협적이 되었다. 죽여버린다. 조심해라. 내가 어디 사는지 안다. 이런 문구들이 매일 새롭게 적혀 있었다. 윤서는 매번 조용히 지웠다. 하지만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윤서야, 오늘은 일찍 끝내자. 옥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윤서가 요즘 더 조용해진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었다. 괜찮아요. 맨날 괜찮다고 하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옥남의 말에 윤서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억지스러웠다. 정말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옥남이 윤서의 손을 잡았다. 윤서야,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뭘 할 수 있겠어요? 윤서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견디는 수밖에.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옥남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들었다. 한계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하지. 옥남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게 바뀌어. 그때 복도 끝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도와주세요. 마리아의 목소리였다. 필리핀에서 온 35살의 청소원으로 윤서보다 먼저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동료였다. 온순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동료였다. 윤서와 옥남은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다. 창고 앞에서 마리아가 토니 일당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의 유니폼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놔주세요. 제발. 마리아가 한국어로 소리쳤다. 하지만 토니는 오히려 웃으며 그녀의 팔을 더 세게 잡았다. 어디 가려고 그래? 토니의 목소리에는 잔혹함이 묻어났다. 집에 가야 해요. 아이들이 기다려요. 마리아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토니는 웃기만 했다. 아이들? 그럼 엄마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겠네. 윤서야 안 돼. 옥남이 윤서의 팔을 붙잡았다. 윤서의 몸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나서면 더 위험해져. 경비실에 신고하자. 옥남의 말에도 불구하고 윤서는 옥남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섰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만하세요. 윤서의 외침에 토니 일당이 돌아봤다. 토니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아, 윤서네. 여기 오라고 했나? 그 사람을 놔주세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분노 때문이 아니라 억압된 감정 때문이었다. 왜 놔줘야 하는데? 토니가 마리아를 더 세게 끌어당겼다. 마리아가 작은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윤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7년 동안 억눌러온 무언가가 깨어나려 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토니는 그 간절함을 보며 더욱 만족스러워했다. 제발이라고? 좋아. 그럼 조건이 있어. 뭔데요? 너가 대신 와. 윤서의 몸이 굳어졌다. 옥남이 그녀의 팔을 더 세게 잡았다. 안 돼, 윤서야. 하지만 윤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알겠어요. 마리아를 놔주면. 윤서야. 옥남의 절규가 복도에 울렸다. 그 순간 멀리서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토니는 혀를 차며 마리아를 놓았다. 다음에 보자, 윤서. 토니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때는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못할 거야. 토니 일당이 사라진 후 마리아는 윤서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윤서는 마리아를 달래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철수가 늦게 도착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파악했다. 무슨 일이에요? 토니 일당이 마리아를 괴롭혔어요. 옥남이 대답했다. 신고해야 합니다.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가 있어요? 윤서가 물었다. 그게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번에도 증거가 없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결국 우리 말만 있는 거죠. 윤서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떨궜다. 죄송합니다. 철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윤서가 철수를 위로했다.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그날 밤 윤서는 마리아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마리아는 원룸촌에 살고 있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다. 윤서,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해요. 괜찮아요. 집에 가야 해요. 제발이요. 오늘 일 때문에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마리아의 간절한 부탁에 윤서는 결국 들어갔다. 방 안에는 필리핀 가족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두 아이의 사진도 있었다. 아이들이에요? 네. 필리핀에 있어요. 마리아가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여기서 일해서 번 돈을 보내주고 있어요. 보고 싶으시겠어요? 많이요. 하지만 돈을 더 벌어야 해요.
마리아가 차를 끓이며 말했다. 윤서는 가족이 있어요? 어머니가 계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윤서는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는 살아있지만 사업 실패 후 알코올에 의존하며 살고 있었다. 가족에게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럼 어머니를 위해서 일하는 거네요. 비슷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동지 같은 마음이었다. 윤서, 네. 오늘 일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본 척 했을 거예요. 마리아의 말에 윤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윤서는 특별해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저도 똑같아요. 아니에요. 윤서는 강해요. 마리아가 윤서의 손을 잡았다. 저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서는 생각했다. 마리아 같은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인가? 아니면 계속 고개 숙이고 참고 살아야 하는가?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받다. 그는 지금도 특수부대에서 일하고 있었다. 가끔 연락이 와서 복귀하라고 했지만 윤서는 항상 거절했다. 이번에는 어떨까? 하지만 아직은 망설여졌다. 한번 그쪽 세계로 돌아가면 다시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다음 날 마리아는 출근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다. 윤서는 마리아의 연락처로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걱정돼. 옥남이 말했다. 저도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윤서도 같은 생각이었다. 마리아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무단결근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알아보자. 위험해. 위험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옥남은 윤서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윤서와 옥남은 마리아가 산다는 원룸촌으로 향했다.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도 했다. 좁은 골목에는 여러 나라의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마리아의 집은 2층에 있었다. 윤서가 문을 두드렸다. 마리아, 저 윤서예요.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마리아, 여전히 조용했다. 윤서는 문 손잡이를 돌려봤다. 잠겨 있었다. 이상해. 옥남이 중얼거렸다. 뭐가요? 불이 켜져 있어. 근데 왜 대답이 없지? 윤서도 창문을 올려다봤다. 확실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올라가 볼까요? 위험하지 않을까?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비상계단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윤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마리아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마리아. 윤서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제야 마리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멍투성이었다. 윤서. 마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의 가슴이 차갑게 식어갔다. 문 열어줘요. 몇 분 후 마리아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옥남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세상에. 마리아의 왼쪽 눈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다. 팔과 다리에는 멍자국이 선명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폭행을 당한 흔적이었다. 누가 그랬어요? 윤서가 마리아를 부축하며 물었다. 토니 일당이요. 마리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언제? 이틀 전에요. 집까지 찾아와서. 마리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왜
왜 이런 짓을?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거든요. 윤서의 주먹이 떨렸다. 그녀의 온몸에서 차가운 분노가 번져 올랐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겠어요. 누군가 알려준 것 같아요.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윤서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 봤다. 공항 내부에 누군가가 토니 일당과 손을 잡고 있을 것이다. 병원에 가야 해요. 안 돼요. 돈도 없고, 그리고 토니가 병원에 가면 죽인다고 했어요. 그럼 이대로 있을 건가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괜찮아요. 며칠 있으면 나을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윤서가 소리쳤다. 마리아와 옥남이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죄송해요. 소리 질러서. 윤서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윤서야. 옥남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너 눈빛이 무서워. 윤서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이 낯설었다. 7년 동안 숨겨왔던 또 다른 자신이 깨어나고 있었다. 집에 가요. 윤서가 말했다. 마리아는? 제가 며칠 동안 돌봐드릴게요. 옥남은 윤서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윤서는 마리아 곁에서 밤을 새웠다. 마리아가 잠든 사이 윤서는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에서 한 번호를 찾았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상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찬 군인의 목소리였다. 상훈아, 나야. 윤서, 어떻게, 무슨 일이야? 물어볼 게 있어. 지금도 특수부대에서 가르치는 그 기술들, 몸이 기억하고 있을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윤서야, 무슨 일 있니? 대답만 해줘. 몸은 기억해. 한번 익힌 건 평생 가지. 근데 왜?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복귀할 마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잖아. 응, 그랬지. 아직도 그 말이 유효해? 물론이지. 언제든지 환영이야. 근데 갑자기 왜?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조금 더 생각해 볼게. 무슨 일인지 말해줘. 도와줄 수 있어. 나중에 꼭 연락할게. 윤서야, 조심해.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 같은데. 고마워. 윤서가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마리아가 잠꼬대를 했다. 아니에요. 제발. 아이들은. 윤서는 마리아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 선량한 여자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벽과 함께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마리아에게 죽을 끓여주고 공항으로 향했다. 마리아는 여전히 움직이기 힘들어했다. 윤서, 출근해도 돼요? 괜찮아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조심해요. 토니 일당이. 걱정하지 마세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공항에 도착한 윤서를 본 옥남은 깜짝 놀랐다. 윤서야, 잠 못 잔 것 같은데 괜찮아? 네. 마리아는? 많이 아파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옥남은 윤서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다. 뭔가 달라져 있었다. 윤서야. 네. 너 뭔가 결심한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눈빛이 달라졌어. 어제까지만 해도 참고 견디는 눈빛이었는데 오늘은 싸울 준비가 된 눈빛이야.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옥남의 관찰은 정확했다. 그날 오후 철수가 윤서를 찾아왔다. 윤서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두 사람은 한적한 곳으로 갔다. 마리아 일 들었어요. 네. 정말 화가 나요. 철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다. 저도요. 이번에는 정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증거가 있나요? 철수는 또다시 말을 잇지 못했다. 철수 씨. 네. 혹시 공항 내부에 톤이 일당과 연결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철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마리아가 신고하려는 걸 알았겠어요. 누구일까요? 글쎄요. 여러 사람이 가능하죠.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윤서 씨, 혹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느낌이 그래서요. 윤서는 철수를 바라봤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철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법이?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철수 씨, 만약 제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한 능력이요? 그들과 맞설 수 있는 능력. 철수는 윤서를 자세히 바라봤다. 설마, 윤서 씨가 정말,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저도 도울게요. 정말요? 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유진은 약속 장소인 화물창고로 향했다. 가방 안에는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USB도 함께. 창고는 어둡고 조용했다. 몇 개의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고 천장의 형광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왔네. 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토니와 함께 나타났다. 늦었어요? 아니야. 시간 맞춰 왔어. 김이 유진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우리 사업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토니가 컨테이너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상자들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보면 알아. 김이 상자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포장들이 들어 있었다. 유진은 그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이건 마약이야. 김이 태연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건 빙산의 일각이지. 토니가 다른 컨테이너를 가리켰다. 저기에는 더 큰 게 들어있어. 유진의 손이 떨렸다. 가방 안에 녹음기를 켰다. 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김이 유진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최 대리, 넌 이제 우리 조직의 핵심 멤버야. 빠져나갈 수 없어. 저는 그냥 서류 정리만. 서류 정리? 그 서류가 뭔지 모르는 줄 알았어? 김이 웃었다. 넌 이미 우리 조직의 공범이야.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혹시 이상한 생각하지 마. 마리아가 어떻게 됐는지 봤잖아. 토니가 끼어들었다. 그 여자는 우리를 배신하려고 했어. 그래서 교육을 시켜준 거지. 교육을? 응.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거야. 유진은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알겠지? 넌 빠져나갈 수 없어. 김이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랑 계속 일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얼마나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까지 받은 돈의 10배는 줄 수 있어. 그렇게 많이요? 우리 조직이 얼마나 큰지 몰랐지? 이 공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우리 사람들이 있어.
토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경찰도 공항공사도 우리 사람들이 있지. 이 모든 대화가 녹음기에 담기고 있었다. 유진은 최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 그런데 혹시 청소원들 중에도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왜? 그냥 마리아처럼 신고할 사람이 또 있을까 봐서요. 김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한윤서라는 여자 조심해야 해. 윤서요? 응. 그 여자 뭔가 이상해. 다른 청소원들과 달라. 어떻게요? 눈빛이 달라. 그리고 몸짓도 마치 훈련받은 사람 같아. 토니도 끼어들었다. 그 여자는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 보통 사람들은 우리 보면 벌벌 떠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곧 처리할 거야. 김의 말에 유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처리한다는 게 마리아처럼 아니면 더 확실하게. 토니가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언제요? 곧.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유진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윤서에게 알려줘야 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넌 이제 우리 편이야. 유진이 창고를 나온 후 김과 토니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그 여자 믿을 수 있을까? 아직은 괜찮을 거야.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혹시 몰라. 그래. 일단 한윤서부터 처리하자. 언제? 내일 밤. 그 여자 집까지 찾아가서. 둘의 대화는 계속됐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유진은 공항 밖으로 나와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윤서 씨요? 저 최유진이에요. 유진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에요. 만날 수 있나요? 지금요? 네. 윤서 씨 목숨이 위험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디서 만날까요? 공항 근처 카페로 올 수 있어요? 네. 금방 갈게요. 30분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유진은 녹음기를 윤서에게 들려주었다. 이게 오늘 녹음한 거예요. 윤서는 녹음을 들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내일 밤에 저를 공격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공항 내부에 그들과 손을 잡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윤서의 담담한 반응에 유진이 놀랐다. 예상하셨어요? 네. 이런 규모의 일이 내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유진 씨, 이 녹음 파일 복사본 만들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도 모두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윤서 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서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저는 제 할 일을 하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밤이면 알게 될 거예요. 유진은 윤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뭔가 무서운 것을 느꼈다. 윤서 씨, 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세요?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더 확실한 증거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윤서가 일어섰다. 유진 씨, 정말 고마워요. 큰 도움이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윤서가 카페를 나간 후 유진은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그날 밤 윤서는 집에서 오랜만에 자신의 군복을 꺼냈다. 707 특임대 시절의 군복이었다. 그리고 함께 보관해 두었던 여러 장비들도 꺼냈다. 전술용 장갑, 방탄조끼, 그리고 몇 가지 도구들. 모두 합법적으로 소장할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유용할 것들이었다. 윤서는 거울 앞에 섰다.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7년 만에 다시 만나는 한윤서였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다음 날 윤서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출근했다. 하지만 옥남은 그녀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다. 윤서야, 오늘 뭔가 달라 보여.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옥남에게 다가갔다. 반장님, 응? 만약 제가 여기를 떠나게 된다면? 갑자기 그런 소리는 왜 해? 그냥 궁금해서요. 옥남은 윤서를 자세히 바라봤다. 윤서야, 혹시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야?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나 늙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윤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반장님, 저 사실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어떻게? 이미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옥남이 웃었다. 그런 눈빛은 숨길 수 없어. 나도 젊었을 때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 누구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사람. 그 사람도 군인이었어. 옥남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지. 죄송해요. 괜찮아. 오래된 일이야. 옥남이 윤서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윤서야, 내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해. 네. 그리고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반장님, 나도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고마워할 것 없어. 우리끼리잖아. 그날 오후 철수가 윤서를 찾아왔다. 윤서 씨, 오늘 밤 조심하세요. 왜요? 톤이 일당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오늘 아침에 그들이 뭔가 준비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윤서 씨 이름을 언급하더라고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철수 씨, 네. 오늘 밤 10시쯤에 화물터미널 근처에 있어 주세요. 왜요?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때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비는 해둬야 할 것 같아요. 철수는 윤서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런데 윤서 씨도 조심하세요. 그날 저녁 윤서는 마리아를 찾아갔다. 마리아의 상태는 많이 나아져 있었다. 윤서 왔구나. 네. 어떠세요? 많이 나았어요. 내일부터는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무리하지 마세요. 윤서가 마리아 옆에 앉았다. 마리아. 네. 혹시 오늘 밤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마리아는 윤서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다. 윤서, 혹시 위험한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준비만 해두는 거예요.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윤서가 일어섰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윤서가 마리아의 집을 나올 때 시계는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1시간 남았다. 집으로 돌아간 윤서는 준비를 시작했다. 어제 꺼내둔 장비들을 몸에 착용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 통 걸었다. 상훈아, 윤서, 어떻게 된 거야? 복귀하고 싶어. 정말? 응.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지금은 내가 왜 복귀하려는지 보여줄 차례야. 윤서야, 혹시 위험한 일은 아니지? 조금. 하지만 할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전화를 끄는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토니 일당은 세 대의 차로 윤서의 집 근처에 도착했다. 총 8명이었다.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었다. 확실히 처리해야 해. 토니가 부하들에게 말했다. 그 여자는 위험해. 살려두면 안 돼. 알겠습니다, 보스. 조용히 해. 소리 내지 말고. 부하들이 윤서의 아파트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윤서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윤서는 아파트 옥상에 숨어 있었다. 야간 투시경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토니 일당이 건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 시작됐네. 윤서가 무전기를 켰다. 철수에게 연결되는 무전기였다. 철수 씨, 들리세요? 네, 들려요. 이제 시작해요. 10분 후에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윤서는 무전기를 끄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7년 만에 다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토니 일당이 윤서의 집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은 잠겨 있었다. 문 열어. 한 부하가 도구를 꺼내 문을 열기 시작했다. 몇 분 후 문이 열렸다. 조용히 들어가. 토니가 먼저 들어갔다. 집 안은 어두웠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확인해봐. 부하들이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보스, 없어요. 없다고? 분명히 집에 있을 텐데. 토니가 짜증을 냈다. 다시 찾아봐. 그때였다. 갑자기 전등이 모두 꺼졌다. 집안이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 뭐야? 정전인가? 부하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토니도 불안해졌다. 손전등 켜. 부하들이 손전등을 켰다. 하지만 그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윤서였다. 그녀는 천장의 점검구를 통해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첫 번째 부하가 쓰러졌다. 윤서의 발차기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 두 번째 부하가 돌아보려고 했지만 윤서의 주먹이 그의 턱을 강타했다. 뭐야, 이 여자가. 토니가 소리쳤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윤서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없었다. 세 번째 부하가 칼을 꺼냈다. 하지만 윤서는 그보다 빨랐다.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다. 인연이. 네 번째 부하가 뒤에서 덤벼들었다. 윤서는 뒤돌아서며 팔꿈치로 그의 배를 찔렀다. 순식간에 4명이 쓰러졌다. 이제 토니와 3명의 부하만 남았다. 불가능해. 토니가 중얼거렸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다. 윤서가 손전등을 하나 집어들어 자신을 비췄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검은 전술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마치 전쟁터에서 나온 전사 같았다. 놀랐어? 윤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어? 토니는 뒤로 물러섰다. 너 뭐야? 한윤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대 출신. 윤서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너희들을 정리하러 온 사람. 토니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움직이지 마. 하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다. 총? 윤서가 비웃었다. 707에서는 총기 무장한 적을 맨손으로 제압하는 법을 배워. 토니가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윤서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번개처럼 옆으로 피한 후 벽을 차고 뛰어올라 토니에게 날아들었다. 토니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다. 윤서의 발차기에 맞아 벽에 부딪혔다. 으악! 나머지 3 부하가 일제히 달려들었다. 하지만 윤서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첫 번째 부하를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다. 두 번째 부하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다. 세 번째 부하는 목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다. 끝났어. 윤서가 토니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누가 사냥당하는지 똑똑히 봤지? 토니가 피를 흘리며 일어나려 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뭘 어떻게 했겠어? 윤서가 토니의 목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더 많은 사람을 데려왔겠어? 더 좋은 무기를 가져왔겠어? 나 줘. 안 돼. 윤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마리아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시간이 됐네. 윤서가 토니를 놓았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경찰들이 아파트로 몰려들었다. 철수도 함께 왔다. 윤서 씨. 철수가 소리쳤다. 여기요. 윤서가 손을 흔들었다. 경찰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아니요. 저는 피해자예요. 윤서가 쓰러진 토니 일당을 가리켰다. 이 사람들이 저를 공격했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정당방위인가요? 네. 제가 군대에서 배운 기술로 몸을 지켰어요. 군대요?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럼 이해가 되는군요. 토니 일당이 하나씩 체포되기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는 아직 의식을 잃고 있었다. 증거가 더 있어요. 윤서가 USB를 꺼냈다. 이 안에 그들의 범죄 증거가 들어있어요. 경찰관이 USB를 받았다. 어떻게 구하신 거죠?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윤서가 유진을 언급했다. 최유진이라는 분이에요. 공항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그분도 증인으로 조사해야겠군요. 네. 그분이 결정적인 증거를 모았어요. 다음 날 아침 사건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인천공항에서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공항 청소원의 용기 있는 신고로 시작됐는데요. 공항 직원들은 모두 놀랐다. 조용했던 윤서가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윤서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니. 그럼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참을 만큼 참았던 거겠지. 옥남은 뉴스를 보며 울었다. 자랑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역시 우리 윤서야. 철수도 감동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유진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녀가 제공한 증거들은 결정적이었다. 최 대리님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윤서 씨가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하지만 증거 수집은 최 대리님이 하신 거잖아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경찰이 토니 일당을 조사하면서 더 큰 조직의 존재가 드러났다. 공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그들의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거 생각보다 큰 사건이네요. 수사관이 말했다. 윤서 씨가 정말 큰일을 해주셨어요. 며칠 후 윤서는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 윤서 씨, 혹시 우리와 함께 일할 생각 없으세요? 수사관이 제안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특수수사팀에서 민간 자문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어요. 특수부대 출신의 실전 경험까지 있으시니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윤서는 그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한편 토니는 구치소에서 분노에 떨고 있었다. 이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야. 보스, 이제 어떻게 하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 조직은 생각보다 크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더 이상. 한국이 전부가 아니야. 토니의 눈에는 아직도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토니는 다른 죄수들에게 공격당해 중상을 입었다. 감옥에서도 그의 죄목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었다. 일주일 후 마리아가 공항에 복귀했다. 그녀의 상처는 거의 다 나았다. 윤서, 마리아가 윤서를 보고 달려왔다. 정말 고마워요. 제 복수까지 해주셨네요. 복수가 아니에요. 정이었어요. 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윤서를 꼭 안았다.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네. 그들은 다시는 여기 오지 못할 거예요. 옥남도 윤서에게 다가왔다. 윤서야, 정말 자랑스러워. 반장님, 너 덕분에 나도 용기를 냈어. 무슨 말씀이세요? 딸한테 전화했어. 오랫동안 연락 못했었는데. 옥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다음 주에 만날 거야. 오랜만에. 정말 잘 됐어요. 너 때문이야. 내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나도 할 수 있게 됐어. 철수도 변했다. 그는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부정한 일들을 신고했다. 윤서 씨 보고 많이 배웠어요. 뭘 배우셨어요? 참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요. 철수 씨도 충분히 용기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항상 가족 핑계만 댔거든요. 철수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정말 가족을 위하는 길이 뭔지. 유진도 큰 변화를 겪었다. 그녀는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다른 부정한 일들도 모두 신고했다. 윤서 씨, 저도 이제 떳떳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떳떳한 사람이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겁쟁이였어요.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며칠 후 공항에서 작은 시상식이 열렸다. 윤서, 유진, 철수 그리고 마리아가 공로상을 받았다. 이번 사건 해결에 큰 공로를 세운 분들입니다. 공항공사 사장이 직접 상을 수여했다. 특히 한윤서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서는 무대에 서서 동료들을 바라봤다. 모두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감사합니다. 윤서가 마이크 앞에 섰다. 하지만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옥남 반장님의 격려, 철수 경비님의 협조, 유진 씨의 용기, 그리고 마리아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한 우리 모두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시상식이 끝난 후 상훈이 윤서를 찾아왔다. 윤서야. 상훈아, 어떻게 여기까지?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하던데?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그래도 대단해. 혼자서 8명을 훈련받은 대로 한 거야. 상훈이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윤서야, 복귀 생각 아직도 있어? 조금 더 있다가 여기 일들을 정리하고. 알겠어. 언제든 환영이야. 고마워. 며칠 후 윤서는 정말로 특수수사팀의 민간 자문관 제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공항에서의 일도 계속하기로 했다. 반반씩 하는 거예요. 윤서가 옥남에게 설명했다. 특수수사팀에서는 주 이틀, 여기서는 주 3일. 좋아. 그럼 계속 볼 수 있겠네. 네. 반장님을 어떻게 두고 가겠어요? 옥남이 울컥했다. 고마워, 윤서야. 6개월 후 윤서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공항 보안 자문관과 특수수사팀 자문관을 겸하고 있었다. 윤서 자문관님, 후배 경찰관이 불렀다. 네. 오늘 공항 순찰 어떠세요? 좋아요. 가야죠. 윤서가 일어나며 웃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공항 복도를 걸었다.
예전과 같은 복도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옥남이 청소를 하면서 윤서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윤서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대답했다. 반장님, 딸분과는 어떠세요? 좋아. 이번 주말에 또 만날 거야. 다행이에요. 너 덕분이야. 철수가 경비 순찰을 하며 윤서와 함께 걸었다. 요즘 공항이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다들 노력한 결과죠. 윤서 씨가 제일 큰 역할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예요. 유진도 사무실에서 나와 윤서와 인사했다. 오늘은 어디 순찰 가세요? 화물 터미널이요. 그곳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그곳이 시작이었죠. 세 사람은 화물 터미널로 향했다. 그곳에는 평화가 흘렀다. 더 이상 두려움도 협박도 없었다. 마리아도 그들과 함께 걸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고 오히려 전보다 더 당당해져 있었다. 윤서, 저 필리핀에 다녀왔어요. 정말요? 어떠셨어요? 애들이 많이 컸더라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웃었다. 윤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를 구해준 영웅이라고. 영웅은 아니에요. 영웅이에요. 우리 모두의. 윤서는 예전 자신이 청소했던 자리에 잠시 멈춰섰다. 후회하지 않아요? 유진이 물었다. 뭐요? 청소일이요. 윤서가 미소를 지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여기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게 뭐죠? 함께하는 것의 가치.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의 의미. 그리고 진짜 용기가 뭔지도 배웠어요. 윤서가 동료들을 바라봤다. 진짜 용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공항 라운지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윤서와 동료들의 정기 모임이었다. 건배. 모든 사람들이 음료수를 들어 올렸다. 우리의 우정에 건배. 윤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웃었다. 이곳에서 진정한 동료들을 만났다. 진정한 가족을 만났다. 어때? 이제 기분이? 옥남이 윤서에게 물었다. 최고예요. 그럼 됐어. 옥남이 환하게 웃었다. 조용한 구역의 사자들이 드디어 진짜 목소리를 찾았네. 윤서도 웃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맞아. 우리도 사람이니까. 철수가 끼어들었다. 그런데 윤서 씨,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계속 여기서 일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특수수사팀도 도울 거고요. 좋은 선택이에요. 유진이 말했다. 윤서 씨 같은 분이 있어야 우리도 안심이 돼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그날 밤 윤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윤서야, 뉴스 봤다. 정말 자랑스럽더라. 고마워요. 힘들지 않았니?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 만났구나. 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됐다. 우리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좋게.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전화를 끊은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몇 달 후 윤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공항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오늘은 위험 상황 대처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윤서가 강의실에서 말했다. 여러분도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그들 중에는 새로 온 청소원들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윤서가 강조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질문 있으세요? 한 청소원이 손을 들었다. 윤서 씨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용기가 아니었어요. 윤서가 대답했다. 그냥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윤서가 옥남을 바라봤다. 옥남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가 끝난 후 윤서는 새로운 청소원에게 다가갔다. 힘들면 언제든 말하세요. 그 청소원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1년 후 윤서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제목은 조용한 구역의 사자들이었다. 출간 축하해요. 동료들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다. 이 책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윤서가 말했다. 분명 그럴 거야. 옥남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너의 이야기는 특별하거든. 책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모든 조용한 영웅들에게 바칩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곳에서 가장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2년 후 윤서는 정식으로 특수수사팀에 복귀했다. 하지만 공항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갔다. 윤서야, 가끔 놀러와. 옥남이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당연히요. 여기가 제 두 번째 집인데요. 그래, 언제든 환영이야. 철수도 인사했다. 윤서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진과 마리아도 함께 있었다. 우리 우정은 영원할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꼭 안으며 작별했다. 현재 윤서는 특수수사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경험과 능력은 많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녀가 찾은 것이다. 진정한 동료들, 진정한 가족, 그리고 진정한 자신. 한윤서 대위. 후배가 그녀를 부른다. 오늘 임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항상 하던 대로요. 윤서가 웃으며 대답한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본다. 저 멀리 인천공항이 보인다. 그곳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더 큰 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용한 구역의 사자들. 윤서가 중얼거린다. 이제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 윤서처럼 묵묵히 참고 견디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옥남처럼 오랫동안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죠.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